이른바 장미 대선을 향한 각 당의 진용이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됐고 경선이 진행 중인 정당들은 8부 능선을 넘고 있습니다. 이 막강 국회의원 4분 모시고 깊이 있는 정치 토크 시작합니다. 4분 패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각 당의 중진 의원들이고요. 또 당을 대표해서 이 시간은 네. 토론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각 당에 질문하실 거 있으면 또 그 당의 유력 후보와 관련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보내주십시오. 각 당을 대표해서 나온 4분께 저희들이 질문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네, 샵 4560번입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이 지목 토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를 딱 지목해서 질문하고 답변 듣는. 네. 그래요. 어느 당부터 할까요? 더불어민주당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일당. 네. 네. 일당부터 시작하시죠. 예. 네. 어느 분 하시죠? 제가 김관영 의원께 김관영 의원. 네, 질문하고 싶은데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께 질문입니다. 지금 국민의당 의석수가 39석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안철수 후보 선출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분이 대중적 인기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39석 가지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뭔가 국정 운영을 원활히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120석인 저희도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연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뭘 믿고 이렇게 안철수 후보는 39석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 후보로 선택할 수 있을지 네, 저는 궁금한데요. 답변 듣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대선 전에 연정을 정치공학적인 연정은 거부하지만 국민에 의한 연대는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만약에 대선이 끝난 다음에 저희 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다른 당과 연정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타당과 충분히 연정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다시 질문은 못하죠. 예. 하실래요? 네. 네, 하셔도 됩니다. 원래 연정이라는 거는 이제 내각제에서는 총선 후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때 함께 이렇게 딱 그 의석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근데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그 선거 때 서로 여야로 갈라져서 막 싸우고 나서 졌는데 자리 좀 나눠줄 테니까 같이 연정하자고 불가능합니다. 야당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발상인데. 그래서 저는 국민에 의한 연정이라고 하면 또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생산적인 정치로 만들 수 있는 연정이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가 한번 네. 혹시 김관영 김관영 의원한테. 예. 국민의당이 몰리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요즘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가 네. 상종가인 것 같습니다. 네, 호남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랬고 예, 예. 영남에서도 아주 높은 적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런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국민의당 의원님들은 네. 의원님들에 따라서 연대나 네. 연정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달라요. 네, 예. 의원님에 따라서. 예, 그리고 그 원인은 안철수 후보부터가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포괄적이고 총론적인 얘기를 하셨지 네. 구체적인 어떤 입장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강철수라고 외치기만 해가지고서는 네. 이게 되겠는가 이거 집권을 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 보여주시고 집권하고 나면 이 세력을 이렇게 포용해서 통합으로 또 개혁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얘기해라.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각 당의 후보가 정해지고 일정 시간이 되면 시점이 되면 그런 것에 관한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밝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각 당의 후보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이고 네. 또 갈 길이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당의 자강이 먼저 중요하고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게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영계 의원의 지목 토크 순서가 이제 사용된 거죠? 예. 네. 자, 그러면 김관영 의원 순서입니다. 이현주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주고받고 예. 있습니다. 김종인 전 의원이 사무실을 차리고 이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고 오늘 최명길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시중에 많이 들리는 얘기는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되면 소위 비문계 중에 상당 의원들이 탈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 의원님도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설들이 있는데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굳이 분류하자면 뭐 제 친문은 아니니까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만 사실 탈당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단순히 대통령 선거만 보고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게 자기의 또 정치 영역이라는 것도 있는 네.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의 개혁에 대해서. 네,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인데 대통령 선거에 좀 이렇게 묻힌 경향이 있는데 개헌도 좀 실패를 했고 그런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저 당내 투쟁에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뭘 싸우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개헌 문제, 저희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 이것을 철폐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의원 중에 하나고요. 네. 또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들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2020년이 되면 어쨌든 분권형으로 가게 되면 그때 대통령 임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아직 입장을 안 밝혔고요. 네. 또 여러 가지 당 내의 어떤 민주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제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도 몇 가지 좀 드러난 부분들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명확하게 책임 있는 입장을 말씀 안 하셨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제가 그 시청자들께 각 당에 대한 질문 또 유력 주자에 대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보내시는데 지금 더민주에 대한 질문이 좀 많습니다. 네. 9682님 질문 제가 해드릴게요. 문재인 후보님은 정책이 없는 건지 왜 자꾸 대통령이 되면 보관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 제가 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뭐 당내 이제 여러 후보가 계시니까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그 후보의 캠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뭐 정확하게 정면으로 답변을 하기엔 전 적절치 않은 입장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정도 수준으로 과연 이 가능하겠냐. 그래서 저는 아주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준을 벗어나서 제대로 된 책임 있는 정책 대안과 또 본인의 어떤 소신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황영철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기다려야죠. 어떡하겠어요. 사당이라서 기다린 건 아니고 그 워낙 점잖게 기다리시니까 자 지목 토크. 네, 네. 어느 분께 질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토크 들어가기 전에 네. 저희가 사당이 돼서 오늘도 이렇게 토론에서도 제일 또 늦게 순서가 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라이브쇼 시작할 때 우리 선출되신 유승민 후보를 첫 화면으로 띄워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연정연대와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사실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 봐야죠. 예, 또 겉과 속이 달아야만이 이 연정연대의 불가피한 이런 흐름 속에서 주도권도 잡을 것이고 가장 또 유리한 또 자기 쪽에 유리한 그런 방향을 잡아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솔직 토크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분한테? 그래서 저는 정영기 의원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이제 오늘 임명진 위원장님께서 이제 비대위원장 사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셨는데 뭐 사실은 뭐 할 만큼 다 하셨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영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임명진 의원님이 결국은 새누리당으로 들어와서 자유한국당에서 자유한국당을 쇄신시켜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 하시고 할 만큼 다 하셨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사태와 관련돼서 한 말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임명진 위원장 당신께서 하신 표현을 빌리면 처음에 올 때 숨이 끊어지려고 정말 깔딱깔딱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셔서 그래도 스스로 숨을 쉬는 상태까지는 만들어 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목표했던 것만큼은 분명히 못 하셨죠. 근데
현실적으로 어차피 정치 현실이니까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까지는 최선을 다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더 있으면 본인도 추해지고 또 당에도 도움이 되지는 않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다 처음에 의도했던 것만큼 다는 못 이뤘지만 이 선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에도 또 본인한테도 낫다라고 판단하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그 뭔가를 다 이루고 나서 그만두셨다기보다는 다 이루지 못할 것 같으니까 미리 나가시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여운이 좀 남는 사태세요. 그래서 뭐 저희들도 새누리당에서 분당돼서 나와서 새로 당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한 당을 했기 때문에 같은 당을 했던 그런 식구라는 생각에서 예.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변화되길 바랬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 있습니다. 예. 짧게 저희 같은 당을 했으니까 저희 당 분위기를 아시잖아요. 그 분위기 속에서 그만큼을 했다면 무슨 분위기길래 정말로 그 분위기. 아니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그런 어떤 패권 그룹과 패권 그룹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의원님들 간에 그런 적이 있듯이 아시잖아요. 그런 적이 속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고 그래도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 알겠습니다. 아시잖아요. 얘기하니까 근데 이현주 의원 진짜 무슨 분위기인지 몰라서 그러세요? 두 분만이 하는 아니, 또 그러니까 뭐 저 개헌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정말 이제 더 이상 이 의원들이 국회가 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자의 정치적 노예에 벗어나야 돼요. 정말로 저는 의원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대선이 저는 그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럼요. 생각합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가운데 이현주 의원님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4619님이 이현주 의원 젊은 분이 똑똑하네요. 다선 가능합니다. 아, 젊은 건 맞습니까? 아, 이제 네, 나이는 뭐 나이는 죄송합니다, 비밀입니다. 제가. 자, 김관영 의원께 질문 들어와 있습니다. 네. 2752님이 질문이라기보다 부탁이네요. 안철수 후보님께 꼭 좀 전해주세요. 3당이 꼭 연합하시라고, 연대하시라고. 네. 뭐 그런 이제 요청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네. 그러나 뭐 연대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정치 공학적으로 몇 명이 합치면 몇 플러스 몇 이렇게 하면 몇이 되겠다 이런 차원이 지금은 아니고요. 네. 지금 적어도 연대하려면 정체성이 같고 철학이 같아야지만이 그러한 연대를 국민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고 철학이 다른 사람끼리 합쳐봐야 국민들이 인정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이 바로선 연대여야 네, 된다. 맞습니다. 네. 네, 저희 당에서도 그러한 원칙을 견지할 것이고 네. 그런 원칙을 버리는 순간 저희 당 존재 자체에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네, 예. 원칙과 철학이 같으면 합당하면 됩니다. 연대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과 철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하. 네. 국민 통합을 위해서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치하고 뭐 이렇게 또 권력을 나눠서 같이 운영하고 이런 거를 국민들이 바라는 때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네. 솔직하게 이건 정말 사견인데요. 근데 당의 입장을 떠나서 연대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공학적인 말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용기 의원님 말씀대로 적어도 상대방과 함께할 정도라고 한다면 같이 합당해서 하는 것이 정말 솔직한 거죠. 국민들한테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의 다름이 있지만 이 정도 선에서는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해서 합당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솔직한 평가를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네. 그렇지 않고 지금에 있어서 연대, 연정의 이런 구호들이 오히려 최종적으로 승리를 선거에 이기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이 됐을 경우에 저는 국민들도 네. 우리 수준 높은 국민들은 또 그것에 대한 평가를 별로 좋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내부적으로 토론이 많이 예. 이런 것가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앞으로 정치를 함께 해나가고 이번 대선에서 함께 하고자 한다면 그런 정신 정도는 같이 해야 된다. 아니 이제 우리가 개헌을 하게 되면 그래서 내각제적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유럽에서처럼 좌우 동거정부 꼬아비타시옹 하는 이런 것까지도 이념이 다른데도 같이 하는
이런 그러니까 게, 이제 네. 그 독일의 연합 정치 같은 경우는 저도 19대 때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고 지금도 당내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 독일이 예를 들면 메르켈 정부가 지난번에도 연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독일을 가서 그걸 직접 연정 계약서를 봤어요. 엄청나게 두꺼운 그래, 예. 계약서를 큰 총리가 두꺼운 책이지. 직접 하나하나 다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일부 양보하는 것도 있고 또 조율돼서 이런 정도 선으로 가자. 중간 정도 선에서 합의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예. 하기는 어려운 그럼요. 거 그래서 네. 정치 공학이라고 보지 말고 그렇게 이념과 원칙과 이런 것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이 정권을 운영해내는 이게 진짜 정치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네. 봐야 됩니다. 자, 저 바른정당 질문 있습니다. 1528님이 황영철 의원님, 그 바른정당 인기 저조한 이유는 왜일까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들이 잘 못하니까 저조한 건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어쨌든 새누리당에서 이제 탈당에 나올 때 결국은 대통령 탄핵에 저희들은 동참하고 주도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상황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분리되어 있고 지금의 또 전국 흐름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 대선이라는 큰 정치 싸움의 국면에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중도의 어떤 지지 기반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네. 저희들은 지금 뭐 이렇게 지지도 낮은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전혀 떨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 지목 토크는 좀 훈훈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130님은요.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 나가는 이런 방송 이게 바로 진정한 소통입니다. 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1381님 문자입니다. 네. 직접 한번 읽어주실래요? 1381님. 보이시나요? 네. 예. 네, 이연주는 한국의 메르켈. 네, 너무 과찬이신데요. 네. 작전 세력 만들어 놓고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건 아니고. 자, 이제 진짜 본격 메르켈 주제.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그 정치 풍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네, 예. 본격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내일 있을 이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네. 화면으로 좀 정리했습니다. 예. 검찰 특수본 관계자 얘기죠.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예.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이 될 것 같죠? 네. 그리고 아마도 내일입니다. 이제 출석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내린 것은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억울하다고 하는 것을 직접 호소해서 구속을 피하겠다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해석도 나옵니다. 네. 자, 질문 드릴게요.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 출석 심정 네. 어떤 심정일까? 출석을 앞둔 지금의 심정 두 글자입니다. 네. 써주시죠. 예. 이 어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불과 10여일 전엔 대통령이었는데 이제 전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검찰 수사에 이어서 이제 내일 구속영장 적부 심사를 위해서 출석하게 돼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정을 두 자로 써주신다면 초조, 답답, 울분, 회한. 네. 약간씩 좀 뉘앙스가 다르네요. 이현정 의원님 울분. 네. 네. 뭐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전혀 반성하시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 울분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와서 또 한 번 이 법정에서 어떤 정치를 또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이제 이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예. 회한. 예. 뭐 여러 생각을 담으려니까 두 자리 담으니까 어려운데요. 회한이 뭐 풀어서 뭐 얘기하면 뉘우치며 한탄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이제 네. 한자인데 그러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겠죠 지금. 예. 좀 더 뭐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지금 드실 거라고 봐요. 네. 그러지만 그런 뉘우침의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 상황이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좀 탄식하는 그런 예. 마음으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답답. 예, 답답. 네, 뭐 대통령 박 전 대통령 이렇게 뵈면 본인 스스로 정말 나라 사랑에 대한 자기 확신이
확고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 지금도 전혀, 물론 최순실의 관리를 좀 못한 이런 부분 빼고는 잘못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실 거로 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내 충정, 내 조국에 대한 사랑, 네. 그거에 헌신 이 부분을 몰라주는가 하는 거에 대한 답답함이실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김관영 의원님 초조.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 모든 피의자들의 공통적인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영장이 실심사 마치고 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제 구치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때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마음들은 그 전에는 뭐 울분도 있고 회한도 있고 많은 생각이 있겠지만 네. 정작 실심사를 받을 때는 아 정말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아하. 라고 하는 예. 그런 초조함이 있을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문자 중에 가장 많은 단어는 참담, 그리고 착잡, 침통, 암울, 담담 이렇게 늘 주셨습니다. 네. 네, 그 한 분이 허허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좀 이렇게 좀 허허롭게 내일 또 앞으로의 사법 처리 상황을 좀 받아들여 줬으면 아마 그런 심정을 담아서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 전 대통령 지난 21일 피의자 신변으로 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반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내가 뇌물 430억 원을 받으려고 대통령이 된 줄 아느냐. 내 통장에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왔는지 확인해보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뇌물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걸로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뇌물죄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워딩까지 나왔는데요. 이렇게 이 한결같이 부인하는 그 이유가 뭘까? 예, 세 글자로 한번 표현을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이런 태도를 보였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검찰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법정에서도 그런 태도를 고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몰인식이고 자존감이고 전혀 다른 해석을 네. 이제 두 분이 하셨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예, 몰인식부터 좀 듣겠습니다. 네, 제가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20번을 참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한결같이 대리인부터 마지막 박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네. 이미 나온 증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관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네. 이것은 대통령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서 네. 나오는 여러 문제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61표, 잠깐만요. 네. 예. 민주당 춘천 경선 결과 발표입니다. 득표율 15%입니다. 이재명 후보 15%. 기호 2번 최성 후보 3표, 득표율 0.1%입니다. 기호 3번 문재인 후보 2,827표, 득표율 49.1%입니다. 기호 4번 안희정 후보 2,062표, 득표율 35.8%입니다. 무효는 1표입니다. 두 번째로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인가를 실시한 ARS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충청권역 ARS 투표의 선거인 수는 15만 287명이고 이 중 12만 52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79.9%입니다. 후보자별 ARS 득표 결과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18,514표, 득표율 15.4%입니다. 기호 2번 최성 후보 190표, 득표율 0.2%입니다. 기호 3번 문재인 후보 57,284표, 득표율 47.7%입니다. 기호 4번 안희정 후보 44,064표, 득표율 36.7%입니다. 기권은 3235표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실시한 충청권역 전국 대의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충청권역 전국 대의원 투표 선거인 수는 1,468명이고 이 중 994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67.7%입니다. 후보자별 득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27표, 득표율 1.7%입니다. 기호 2번 최성 후보 3표, 득표율 0.3%입니다. 기호 3번 문재인 후보 534표, 득표율 53.7%입니다. 기호 4번 안희정 후보 430표, 득표율 43.3%입니다. 무효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별 충청권 합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19,402표, 득표율 15.3%입니다. 기호 2번 최성 후보 196표, 득표율 0.2%입니다. 기호 3번 문재인 후보 66,645표, 득표율 47.8%입니다. 기호 4번 안희정 후보 46,556표, 득표율 36.7%입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경선 결과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충청 지역 경선 최종 결과가 지금 발표가 됐고 홍재영 선관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뭐 ARS는 몇 %, 또 현장 투표 몇 %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합산까지 했거든요. 네. 합산 결과 한 번 더 좀 네, 알려드릴까요? 문재인 후보가 47.8%로 1위 했습니다. 안희정 후보는 36.7%, 이재명 후보 15.3%, 최성 후보는 0.2%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주제로 저희들이 좀 이따가 토론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현장 중계가 지금 바로 나가서 네. 지금 그림은 그 현장 상황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 네. 이 지금 결과를 이제 저희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제 일감이 어떻습니까? 뭐 예상한 대로다 이렇게. 예상한 대로다. 네. 충청권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1등할 거다라고 예상하셨다. 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대의원 그다음에 선거인단 ARS 뭐 이렇게 쭉 있는데요. 네. 대의원이 이제 가중치가 일단 없고 네. 그다음에 또 대의원도 이제 분포라는 게 대의원 분포는 지역위원장들이 다 쥐고 있는데 네. 이 지역위원장 세력이라는 게 어차피 지금 문재인 후보한테 많이 쏠려 있고요. 네. 그다음에 ARS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예. 그 권리당원들이 친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극복하기가 어렵지 같이 발표를 않겠나. 보면서 현장 투표 비율이나 ARS 비율이나 이게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걸로 예, 봐서 예. 확실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세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 충청권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지금 안희정 후보의 역전 가능성이 그동안 많이 검토가 됐고 분석은 됐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때도 저는 좀 이 당내 세력 분포로 봤을 때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어떻든 간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희정 후보 이렇게 좀 잘 선전했으면 했는데 좀 아쉽네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제가- 황영철 의원님. 예, 제가 어저께 저희 이제 네. 바른정당 후보를 이제 선출하는 과정을 겪었으니까 보셨죠? 네. 제가 경선관리위원이라서 이제 그 개표를 이제 관리하면서 이제 개표 할 때 이제 있었는데 그 개표하는 결과를 보면서 저희들이 세 가지 방향에서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정책평가단, 그다음에 여론조사, 그다음에 당원 투표 형태로 했는데 이 세 부류가 있지만 거의 비슷한 아하. 비율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네. 민심이 당심이고 결국 국민의 마음이 거기에 투영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을 바라보는 당원들이라든지 국민이라든지 사실은 거의 같은 수준에서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고 봐요. 지지를 보내고 있다. 다만 예. 그러나 충청에서만큼은 저도 안희정 후보의 지지도가 좀 높게 나왔으면 네. 예. 그래야 좀 뭐 국민들이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근데 예. 너무나 뻔한 결과가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예, 별로 재미는 없네요. 지금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다가 현장 진행을 좀 보고 와서 네. 조금 좀 진행이 좀 어수선해졌는데 아까 사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이유를 세자로 지금 설명하고 있었는데 아, 김관영 그러다가, 의원님은 네. 몰 인식, 몰 상황 인식.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네. 있다. 네. 네. 그리고 정영규 의원님은 자존감 때문이다. 네. 또 이현주 의원님 대리인 또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짧게라도 듣고 네. 그리고 그리고 다시 넘어가요. 현장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예, 네. 자존감 어떤 뜻인가요? 네, 박근혜 대통령 앞서 말씀드린 애국심 얘기하고 뭐 통하는 얘기인데 예. 당신께서 얘기하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는가 하는 그 말씀에도 나타나고 본인이 정말로 국가를 위해 헌신했고 그런 삶을 살아왔다. 사생활 모든 걸 포기하고 네네. 내 자존심에 내가 정말 뇌물을 받겠느냐. 그럴 의도도 없었고 실제로 돈 한 푼도 안 들어왔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게 자존심 때문에도 나는 돈 받는 그런 예. 적은 안 한다. 이런 생각. 그런 뜻이라는 거죠. 네. 대리인은 무슨 뜻일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인식의 부족이 여전히 박 대통령께서는 주변 사람들이 대리인들이 정확한 얘기를 안 해주고 있다. 아하.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보면 항상 인사를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그것도 이제 무능력인데요.
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자기한테 정확한 사실을 얘기해줘야 아하, 되는데 자기한테 좀 좋은 얘기해주는 사람 위주로 고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여기 이게- 참모진이라고 세자 나왔네요.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뇌물 뭐 본인이 돈 받은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특히 웬만한 기본적인 그 법적 지식만 있어도 뇌물 수수라는 게 본인이 꼭 돈을 받아야 뇌물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공범관계도 될 수 있는 거고 인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건데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통령이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할 리가 그래서 이게 내가 관리를 잘 못한 게 잘못이라든가 네. 조금 자기의 잘못을 최소한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정말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탄핵 결정을 기다리면서 탄핵이 안 될 거라고 예상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8대 0으로 전원일치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겠느냐 또 생각하고 계시다가 네. 계속 끝까지 미련을 남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아직까지도 뭔가 좀 이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미련을 끝까지 남기고 계신 것 같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시거나 사과하시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내려주시고요. 뭐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한 질문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장 내일 구속적부심 심사가 있는데 구속될 거냐 말 거냐, 뭐 안 될 거냐 이 문제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의 80명 넘는 의원이 불구속 청원서를 제출했죠. 예, 법원에다가. 그리고 그 문제 관련돼서 조은진 의원이 발언한 발언이 것도 있습니다. 있고 네네. 또 유승민 후보도 불구속 기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했죠. 네. 예, 두 후보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1시간 넘게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전직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국가의 품격과 대내외적인 파장,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가혹한 처사입니다. 직접 경제적 이익을 취한 일이 없는데 무리하게 형평성을 기준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수위를 입히거나 포성줄을 묶어서 구치소를 오가게 하는 것은 구속의 실효성 또한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검찰과 법원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그 입장에는 뭐 전혀 변화가 없고요. 제가 누구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계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던 입장으로 저는 국민 통합을 정말 생각해서 불구속 수사나 기소 바람직하고.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요. 불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X를 X. 네. 들어주세요. 구속해야 된다. O, O. X, 아니다. O, X. X. 이렇게 네. 2대2로 나왔군요. 네, 김관영 의원부터 주장 듣겠습니다. 네,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구속의 사유라는 것이 범죄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또 도주 우려, 또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 보더라도 네. 구속이 안타깝지만 구속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정영기 의원. 네, 저희도 헌재, 검찰, 법원의 결정에 전적으로 승복한다라는 건 분명히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기소해도 법원의 판결로 또 실형을 이렇게 선고하면 실형을 그때 이제 뭐 집행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다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조금 아까 이제 조원진 의원과 유승민 후보의 멘트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얘기해도 어떤 사람이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동료 의원에 대해서, 같은 당 동료 의원에 대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제 저희 당 지지자분들이 하시는 얘기죠. 왜 그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제가 굳이 변명을 해드리자면
저분들이 만약에 저런 움직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너희들은 도저히 뭐한말로 참을 수 없죠. 지지자들 입장 너희들이 사람이냐 이런 얘기 또 듣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이해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예, 황영철 의원님. 글쎄 저도 뭐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구속 수감되는 모습은 국민 전체에게 별로 좋지 않을 거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 대선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우고 선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칫 이런 구속 수감이 또 대통령 선거에서 또 다른 이제 뭐 변수라든지 반응들 결국은 곡해된 반응들이 나올까 이런 게 제일 염려스럽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을 때 사실은 그 정용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탄핵 기각을 원하는 수많은 집회가 있었고 또 친박 의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헌법재판부는 전원일치 판정으로 탄핵 찬성 의견을 내서 합헌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저렇게 나와서 구속 수감 안 된다, 불구속 수사해달라라고 저렇게 와서 얘기하면 또 재판부를 자극해서 결국은 영장판사, 심사판사를 자극해서 오히려 더 구속하는 결과를 만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제발 좀 그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현주 의원. 네, 우선 먼저 그 사법부가 판단하는 걸 존중한다 이 말씀 네. 먼저 드리고요. 네. 그냥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저는 이제 조기 대선이 있는데 이 대선에서는 우리가 이제 미래를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계속 과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원인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텔레비전에서 박근혜 대통령 제발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 많으실 텐데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거 마음 아프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번에 그냥 구속이 팍 돼버려서 그냥 더 이상 논의의 이 장애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솔직히 정치인으로서 정말 우리 예. 대한민국이 이제 미래로 좀 가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정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경선을 치르면 치를수록 국민의당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 양자 대결 구도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해서 1대1 구도를 하겠다고 하면은 옛날에 3당 연합의 그런 아픔이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원칙과 명분이 있는 그런 단일화가 아니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국민의당 중심의 정권교체를 주장해 왔습니다. 국민의당 믿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믿어야 국민들도 믿어주십니다. 좌파 강풍 시대이기 때문에 거꾸로 우파에서 연대를 해야 되는 반대 입장에 와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PK 경선에서도 74%로 압승하면서 문재인 후보와 1대1 양강구도 전망에 자신감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박지원 대표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와 우리 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대1 구도 시 오차 범위 내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민심입니다. 네, 방금 박지원 대표가 문재인, 안철수, 양자 대결 오차 범위 내 접전이 될 거다. 이것이 민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동의하시면 O, 아니다, 반대한다. X 들어주세요. 네. X. X, O. X, O. X. O. 네. 반반입니다. 네. 박지원 대표의 발언에 공감이다. 그렇죠? 네. 예, 김관영 의원. 박지원 대표께서 저런 말씀을 하신 것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여론조사가 요즘 대단히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심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면 정말로 1대1 구도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네.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왜 저 여론조사를 자꾸 넣어보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넣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의할 수 없다. 네. 그 양강구도라고 했으니까요. 1대1로 정리되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안철수 후보가 그나마 그 안에서는 조금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를 민다? 뭘 믿고 그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투표를 안 할 것이다. 그쪽 그 지지자들은 포기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강 구도래도 게임이 안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이제 게임이야 이제 완전히 1대1로 정리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 뭐 무슨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상당히 이제 박진감 넘치는 완전 1대1이면은 그런 게 될 텐데 그냥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본인이 지지를 더 얻어가지고 뭐 어떤 강자로서 2강이 된다. 이것은 저는 알겠습니다. 자, 동의한다 황영실 의원. 그러니까 1대1 구도에서 가장 강력한 구도는 역시 안철수 후보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반문 연대의 성격을 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있는 다른 후보들 지지층에서 반문 연대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희망의 강도가 가장 큰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진영이 반문 성향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흡입력이 되게 강하죠. 그래서 1대1 구도였을 때는 저는 당연히 안철수 후보가 매우 강한 양강 구도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황영실 의원, 그 1대1 구도일 경우에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보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러나 뭐 이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시점의 생각이고요. 앞으로 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죠. 이때 국민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또 그런데 동의할 수 없다. 정영기 의원. 네, 일단은 그 2%라고 하는 조건적 있잖아요. 양자 구도가 됐을 때 얘긴데 뭐 되도록 저도 노력해야 된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당과 안철수 특히 후보의 입장이 명확하지가 않고 의지가 현재까지는 별로 밝혀지지 않는 이런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가 요즘 상당히 고무돼 있는데 모험을 업돼 계신데 저는 이제 호남에서의 그 결과가 특히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만은 호남 유권자분들은 정말로 전략적 선택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일종의 레버리지로 이렇게 저는 안철수 후보를 제가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로의 정권 교체를 아직은 호남 유권자분들이 이것도 대선 과정에 바뀔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거기에 훨씬 더 많은 제기를 두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문재인 후보가. 그러니까 너 그러면 우리한테 안철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정도. 왠지 보조 타이어론 분명히 그런 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근데 그거에 너무 고무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근 약 3달 정도의 흐름이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일강을 형성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지역구가 호남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가보면 정권 교체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누가 가능성이 가장 높으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문재인 씨가 가장 가능성이 있으니 거기를 좀 밀어서 좀 확실하게 시켜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대세론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는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앞선 1강이었을 때 그런 얘기가 가능한데 지금 오늘 다자구도일 때도 문재인 후보가 32%, 저 안철수 후보가 지금 17%까지 올라왔어요. 급상승했죠. 그래서 저는 각 당의 후보가 정해지면은 저는 안철수 후보가 금방 저는 25%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 대세론이 저는 뒤집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호남의 민심이 급격하게 변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니 뭐 저는 사실 우리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안철수 후보는 또 뭘 믿고 저러냐. 뭐 그거 문이나 아니나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대의 흐름을 보면 저는 연합 정치나 분
분권, 협치 이런 게 하나의 시대 정신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곧 이제 그렇게 갈 텐데 이번 대선이 될지 다음 대선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런 시대 정신을 읽고 안철수 현상을 다시 불러일으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하는 스타일로 봐서는 그냥 이대로 가실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그렇지는 저는 되겠냐,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많은 뭐 데이터를 보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 뭐 지금 오늘 아까 발표된 상황으로 보면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이 이제 조금 상당히 전에 김관영 높아지는데요. 후보, 김관영 의원 말씀하신 조사가 저건가요? 문재인 후보 33, 안철수 후보 16.6, 네네. 안희정 후보 12.6 저거죠? 네, 뭐 적은 것 같습니다. 네. 몇 개가 그래서 있는데. 타자로서도 안철수 후보가 상승 중이라서 해볼 만하다 이제 이런 말씀. 아니 이제 근데 뭐 지금 일주일만 지나면 안희정 알겠습니다. 예. 뭐 다른 당은 이제 후보들이 상당히 이 정리가 될 걸러지니까 예, 알겠습니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이 네. 친문 패권 그룹도 아니고 강철수도 아니다. 뭐 다 같은 얘기인데 개헌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분권과 협치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그 공통의 그런 의견을 조율해내고 만들어내고 그 실제로 제도 개혁까지 이뤄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지. 지금 강한 지도자. 예? 네. 안철수 연구소를 경영하는 이런 식의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저 안철수 김관영 의원님께서 숙제가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꼭 그렇다고 규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는 명확치 않으신데 그런 이 시대에 맞는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좀 변해서 네. 자유한국당에 러브콜을 좀 하기를 원하시는 발언 같아요. 제가 근데 느끼기에는. 아니, 저는 그런 걸 넘어서서 드리는 말씀 절대 그런 예, 차원이 어쨌든지 뭐 협치를 해야 된다, 연합을 해야 된다.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야권에 있는 야권 성향에 있는 많은 분들은 박근혜 정부의 이 실패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네.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스스로 정권 재창출이 안 되니 다른 데하고 적당히 붙어서 권력 나눠먹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서로 힘을 합쳐야 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 국민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알겠습니다. 단계가 돼야지 그게 지금 가능하다 저는 두 생각합니다. 분 간에 지금 이게 네. 논쟁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아서 두 짧게 분이 양해하시면 말씀드리면, 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사태를 초래한 거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을 정말로 지는 거는 어떤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해야 된다라는 차원이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구걸하는 걸로 이렇게 비춰지는 거 저희도 정말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보면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2위까지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2등 하려고 2등 해가지고 대통령제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다급하고 더 낮은 자세로 더 어떻게 보면 같이 힘을 합치자라고 해야 될 분들은 국민의당이고 또 안철수 후보여야 되는데 다른 당이 정말 이게 뭐 살아남고 끼고 이런 네. 게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좀 바꿔보자고 하는 건데 그거를 한번 끼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걸로 하시는 거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저희만 잘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사실 하지 않습니다. 예. 네. 분명히 저희 당의 의석의 한계도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다른 당과 충분히 협치를 해야지만이 네네. 이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지금 생각을 두 하고 있다는 분의 말씀. 입장 차이는 어느 지점에서 갈라지는지는 좀 분명해진 것 같고요. 워낙 두 분께서 지금 참고 계셨는데 네네. 한 말씀씩만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듣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예, 황영철 의원. 그러니까 그 문재인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라는 국민들의 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서 함께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양심적이고 건강한 세력들이 중심이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물러나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판은 싸그리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있어서 정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고 또 책임져야 될 분들은
이 책임과 반성 속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맞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이 판에서도 끝까지 한 줌 남은 권력을 더 갖겠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정치 생명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결국은 문재인 후보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이걸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이현주 의원님,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요, 저도 한 말씀 예. 드릴게요. 네. 연합 정치가 시대의 흐름이기도 한데 그게 네. 또 명분과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개혁을 위한 연합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과격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개혁이라는 게 앞서 있어야겠지. 되기 때문에 저는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나 연합을 논하기 전에 사실은 저는 정영기 의원님이 내부 투쟁을 좀 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아직까지 사실 임명진 위원장님 실패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 이제 정영기 의원한테 주문까지 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정치가 건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예. 때문에. 네. 내부 투쟁 좀 제대로 해보세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저는 이제 미완의 성공으로 봅니다. 실패라기보다는. 그리고 이런 거죠. 여기 다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이 어떤 선거란 제도로 선출해 준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정책 책임을 묻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다음 선거에 유권자만이 물을 수 있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예전에 그럼 이번 사건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우리가 법치주의인데 법을 무시하고 그분들을 예전처럼 처단하고 뭐 이런 적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자, 알겠습니다. 이쯤 하시고요. 네. 저 하나 궁금한 게. 예. 네, 먼저 하세요. 아니죠. 문자 좀 전해드리려고. 네, 5373님. 안철수 후보한테 좀 전해주세요. 철수 곁엔 영희가 있다. 화이팅. 영희가 누구죠? 영희가 누굽니까? 철수와 영희. 아, 예, 예. 저는 궁금한 게 진짜. 김관영 의원님 예, 어제 안철수 후보가 변했다, 바뀌었다 이런 게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는데 네네. 저 시청자분께서 안철수 후보가 복식 호흡을 한다. 네. 아하. 연습하셨습니까? 예, 제가 느꼈습니다. 오, 예, 그 연설하는 현장에서 네. 그동안은 연설을 이 가슴 위로 주로 하셨는데 그러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약간 여성성이 있고 네. 굉장히 좀 가늘은 그런 인상이었는데 네. 이번 전국 순회 연설부터 배에서 그러니까요. 깊은 곳에서 나오는 연설을 하기 시작하셔가지고 아직은 좀 어색하더라고요. 연설이 톤이 낮아지고 굵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기 6436님은 황영철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많은 노력 부탁합니다. 아까 자체적인 쇄신과 헌신을 강조하신 대목에서 이 문자가 올라왔고요. 네. 그다음에 저도 한 표 드리겠습니다. 6586님 묵묵히 개헌을 요구하는 이 샤이들이 많음을 잊지 마세요. 예, 아까 이현주 의원님 처음부터 이제 개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대체로 네 분이 그런 문제의식을 같이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주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대선 뒤 연정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DJP 연합도 두 정당이 이렇게 뭐 서로 비방하거나 이런 게 저 기억이 안 납니다. 쉽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그 민주당 탈당할 때 이미 다리를 불살라버린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대선 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정당들과 연정할 수 있지 않냐는 데 대해서 적어도 바른정당 국민의당 소속 네. 이상돈 의원은 탈당할 때 이미 그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다. 그렇게 지금 그래서 연정 가능성, 민주당과의 연정 가능성은 없다고 지금 주장하신 거죠? 네. 동의하시면 O를, 아니다 그러면 X를 들어주세요. 예. OX로 하겠습니다. 네. 예. 당연히 그러시려고요. 네. 쓰셔도 되는데 저도. 네. 이상돈 의원의 발언에 다 네. 동감이시다. 네. 예, 이현주 의원.
네, 저는 뭐 희망은 하지만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연정에 대해서 일관되게 주장해 오신 후보가 되지 않고서는 이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이거는 사실 바른당이 한국당하고 연정한다는 거하고도 비슷한데요. 그럴 거면 왜 나왔냐 이렇게 또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예. 네. 국민의당. 예, 저는 사실 민주당에 있다가 작년 네. 1월에 이제 탈당을 해서 제가 국민의당으로 옮겼는데요. 네. 제가 그 문재인 대표 지금 후보님도 개인적인 캐릭터를 잘 알고 안철수 후보님의 캐릭터도 잘 압니다. 예. 두 분이 연정에 합의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미 총선이라는 과정을 또 거쳤고 또 상당한 각자의 세력들을 이미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전 연정 합의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대선 이후에 서로 힘을 합쳐서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한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대목에서는 대통령 된 사람 또는 집권당, 집권 여당이 된 당에서 어떻게 하는가가 일차적으로 중요하겠네요. 그 점에서는 좀 열어놓을 수 있다. 저는 왜냐하면은 어느 일당만으로는 절대로 국회를 운영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과 국민의당 둘 중에 어느 한 당이 집권한다고 하면 그래도 색깔이 비슷한 상대당에 대해서 손을 내밀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김건영 의원님 지금 답변대로라면 X를 들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근데 전체적인 취지는 대선 전에는 또 국민의당 나름대로 또 욕심부리다가 대선 후에 지고 나서도 욕심부리겠다는 걸로 내가 들려서 상당히 안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모든 걸 다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모든 것 생각이. 같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선거라는 거를 거칠 때 이제 정치권에 있으면 이제 그걸 잘 알게 되는데 선거를 한번 치르고 나면요, 이 함께 합쳐지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그래서 더 그래서 뭐 색깔이 비슷한 것도 중요한데 실제 국민의당 의원님들 그중에 다선 의원님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 보면 감성적으로 일단 너무 멀어졌어요. 갈라질 때 너무 상처들을 서로 줬구나. 골이 무지하게 깊다는 걸 옆에서 느낄 수도 지금 있고. 저 바른정당과의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기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 그런 저희는 이 두 당끼리가 상당히 비슷할 겁니다.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틀려요. 그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이 가령 지금처럼 해서 집권을 한다면 보면 문재인 후보가 하는 얘기 보면 별로 연정 협치할 생각이 없어요. 다당 저기에서 어떻게 적폐청산을 할 거냐라고 물으면은 촛불의 힘으로 하겠다고 그래요. 이거는 의회주의 부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이런 의지 자체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연정이 과거에도 보면 시혜적 연정, 권력을 잡은 사람이 내 권력 조금 이렇게 떼어줄게 하는 연정은 반드시 실패하더라. 그러니까 제도화된 연정, 그래서 개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좀 이제 바른정당과 한국당 얘기도 조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홍준표 후보. TK 민심과 관련해서 유승민 후보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발언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TK 정서는 살인범도 용서를 하지만은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아요. 나한테 시비 걸지 말고 우선 자기 지역에 가서 신뢰 회복을 먼저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TK는 내가 적자입니다. 네. 방금 홍준표 후보 TK는 내가 적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O, 동의 못하시겠다 X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X가 3분 나왔습니다. 정영기 의원. 그거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인가요? 아니 뭐 적자라는 저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그리고 저 표현이 또 이제 홍준표 스타일의 표현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다만 저 말 나오기 전에 아까 그 멘트에도 나왔지만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또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게 에스컬레이트 되는 건데. 대통령에 당선되면 법원에 가야 할 사람 이런 발언을 했죠. 그래서 서로 이제 문제가 있으면 되게 한쪽한테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양쪽 다한테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하고 이렇게 선거 치른 과정에서 에스컬레이트. 제가 어저께 말씀하시죠?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한 얘기를 이제 딱 그 당 현장에서 네. 들으면서 네. 느낌이 저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솔직히 마음으로. 예. 그래서 아마도 생각보다 좀 나간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다만 그렇다 치더라도 또 홍준표 또 후보께서 저렇게까지 유승민 후보를 배신자로 낙인 찍는 거야말로 결국은 바른정당 모두를 낙인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산 대통령, TK 적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참 이거 제가 정말, 그래서 정말 다만 조금은 좀 홍준표 우리 후보님하고 제가 매우 가까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저 얘기하시면서 좀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심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이렇게 좀 쏴붙였으니 나도 좀 쏴붙이겠다라는 정도의 정치적인 그런 코멘트가 아니었을까. 네. 이제 그 정도로 좀 이해하고 그러나 싶습니다. 발언에 동의할 수는 없다. 당연하죠. 매우 잘못된 발언이시죠. 네, 아마 유승민 후보를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 배신자로 낙인 찍는 작업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유승민 후보의 전체적인 그 정치 행로를 봤을 때 그걸 배신자로 하기보다는 저는 나름 정치적 소신과 원칙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해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네. 특히 TK의 적자라고 하는 표현을 적어도 홍준표 대표가 쓰시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경남도지사 하시네요. 그죠? 뭐 경남의 적자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홍준표 후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서문시장 근처에서 다녔다. 예, 그럼 학교를 나오면 적자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본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녕은 대구 생활 내지는 다 학교를 원래 창녕이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대구 쪽 대구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뭐 김관영 의원 말씀대로 경남지사 하는 분이 TK 적자라고 하니까 조금 안 맞는다 지금 그렇게. 뭐 TK에서 뭐 국회의원을 한번 한 적도 없잖아요. 저 이현주 의원님 지금 검색 사이트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 5위에 올라셨답니다. 왜 올랐을까요? 궁금하신 거죠? 네.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사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 배신자 논쟁 정말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국정농단의 문제 이거 해결이요. 바른정당 분들이나 유승민이 없었으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용기를 가진 분들이 어쨌든 인정을 받고 이렇게 뭔가 뻗어나가야 우리나라 정치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유승민 의원께서도 또 아쉬운 건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딱 나갔으면 좀 과감하게 개혁을 부르짖고 차라리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잘 나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좀 고개 숙이고 이렇게 꼬리 내리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3853님의 문자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발 언어 순화부터 하시길.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저분들한테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홍준표. 그렇습니다. 예. 아니, 저 갑자기 네 분이 지금 얼음땡이 되셔서 네 분한테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나름 굉장히 점잖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한편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 후에 사퇴할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보시죠. 3월 31일 우리 당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를 끝으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의 소임이 이제 끝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쓰여져야 하고 흔적도 없이 자기를 다 녹여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며 네, 구원투수 인명진 비대위원장 사퇴 선언한 지금 심경은 어떤 것일까요? 두 글자로 부탁드립니다. 네. 사퇴를 선언한 정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했습니다. 뭐 공도 있고 과도 있겠죠. 지금
저런 말을 하는 네, 심정은 들어주십시오. 두 글자. 착착, 혼신, 시원. 비슷하시네. 비대위원장 자리가 그렇게 좀 무거운 자리이기는 한 모양입니다. 자, 시원. 네. 아니 임명진 위원장이 처음에 오셨을 때 여러 네. 가지 막 포부를 밝히셨어요. 근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의 안 됐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계속 시달립니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또 이번에 구속된 박근혜 대통령 구속 문제를 가지고도 또 뭐 저 기자회견 하시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더 이상 있다가는 정말 이 저 망가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시원하게 떠나시는 거 아닐까. 예, 시원이라는 이 단어 많이들 보내셨네요. 후련. 불안하시겠죠. 뭐 지금 사실은 이 악의 구렁텅이에 들어온 거 아닌가. 예? 그래서 그것도 언어 순화좀 합시다. 제가 그 악이라는 것을 무슨 저기 그 자유한국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 그 정치권에 들어와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뜻대로도 안 되고 결국은 본인이 또 목사라는 그런 또 신성한 그런 위치에 있다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흠도 잡히고 이러시다 보니까 이제 아마 후련한 마음으로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돌아가셔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시면서 그동안 이 혼탁한 속에서 더럽어진 마음, 뭐 심신을 잘 좀 다시 좀 깨끗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착자. 예. 당초 본인이 생각했던 많은 그 꿈들이 있을 텐데 그런 꿈들에 저는 약 한 30%? 20에서 30% 정도를 이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많이 이룬 거 아니에요? 우리 정치권에서? 그런가요? 본인이 어쨌든지 상당 부분을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인정하면서 상당히 좀 착잡한 마음이 아닐까. 이런 거보다 못 이룬 일이 더 많겠죠. 말씀하신 대로 20-30%가 될지 사람마다 좀 평가는 다르겠습니다만 혼신. 그러니까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두 분 의원님 말씀하신 후련, 시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댁 앞에서 날마다 빨갱이 임명진 물러나라 하루도 안 빼놓고 데모를 하니 저도 그래 대전에 제 지역이 있는 대전에 임 위원장 내려오셔서 당 행사할 때 임명진 위원장 인사 말씀 끝나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임명진 빨갱이 맞냐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혼신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이 문자 이게 실시간에 올라간 이유가 있네요. 3309님이 이현주 의원 탐난다. 좌파 버리고 우파로 왔으면. 아니 뭐 요새는 좌파 우파 구별이 별로 없지 않나요? 저희가 좌파 우파라는 단어 대신에 그 진보와 보수 이렇게 씁니다만 시청자 문자라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보수 쪽에서 이현주 의원님을 좋아하시는구만. 자, 다음으로. 저는 저 경제는 굉장히 진보적인데 근데 요새는 이제 진보 보수 이런 구별보다 저는 좀 제대로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편 홍준표 후보의 친박계 인사 청산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얘기를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홍 지사 측에서 상징적인 인물들을 당에서 내보내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안다. 김진태 후보, 당에 있던 사람들 내보내고 짐 싸서 나간 사람들과 손을 잡아 새로운 당을 만들어 대작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홍 후보, 오보다 오보, 소설이다.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뭐 지금 논란이 앞으로도 좀 있을 것 같은 문제인데요. 지금 홍준표 후보의 속마음이 뭘까요? 세 글자로 좀 표현을 해주십시오. 짐작을 좀 해주십시오. 저런 발언을 했다 안 했다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 글자. 저희가 누구의 속마음을 좀 읽어달라 그럴 때 참 어려우시죠. 그런데 저희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어케든 작대기. 이건 작대기부터 설명 좀 들을까요? 뭐 지금 본인이 나섰고 당의 지지도도 낮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 얘기 그대로 지게작대기라도 필요하고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어떻게든. 어떻게든지 본인의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는 여러
말과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생각은 분명히 저쪽으로 가 있다 이 말씀이죠? 네. 예. 경선 중. 경선이 끝나면 달라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경선을 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어쨌든 많은 득표를 해야 네. 경선 이후에 후보자가 돼서도 또 당내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많은 득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친박까지도 나름대로 표를 친박 성향의 유권자들한테도 지지자들한테 표를 얻으려고 하는 고위주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경선이 끝나고 나면 상당 부분 본색이 드러날 것이다. 본색이라고 하는 너무 이제 나쁜 표현이니까 상당 부분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하고 있어요. 잘하자. 네, 저는 홍준표 후보가 나름대로 이 판세를 잘 읽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아주 주도면밀하게 잘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그 한국당은 그 친박의 상징적인 인물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뭐 연대든 뭐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 득표도 마찬가지고요. 시청자 문자는 구렁이 너구리가 구렁이도 나오고 너구리도 나오고 들켰네. 샐러드 내숭중 방송용 이런 단어도 있었습니다. 내숭중이 경선중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그래요? 네. 또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이 공식적으로 탈당을 선언했죠. 관련 발언이 있습니다. 처음 입당했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정치를 표방했던 안철수가 떠났습니다. 김종인이 들어와서 회생시킨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종인이 떠났습니다. 그분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역할은 반드시 큰 성과를 내고 성공을 할 것이고.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김종인 전 대표 출마설 대선 전국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영향을 줄지 이번에 좀 넉넉하게 5글자. 넉넉하게 5글자 처음이시죠? 네. 최명길 의원의 탈당은 김종인 전 의원의 대선 출마를 돕기 위해서거든요. 네. 그래서 대선 출마는 거의 확실시 되는데 출마한다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5자로 써주십시오. 5글자. 5글자 갑자기 하시려면 힘드시죠? 김관영 의원 들어주시고요. 제일 먼저 쓰셨습니다. 영향력 미미. 그렇게 큰 영향은 못 줄 거다. 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김종인 대표님이 훌륭하신 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역할을 하시기에는 이미 상당히 좀 늦지 않았는가. 시간이 좀 없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이제 출발해. 이제 이제 경선이 마무리되고 나면 바로 후보자 간의 연대 움직임이 아마 세게 시작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명길 의원님이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네. 연정 촉매제. 네, 그 김종인 대표께서는 그 독일의 연합 정치 이런 거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고 독일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개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도 다 독일 정치에서 비롯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역할을 하시려고 나가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김관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시기적으로 어떨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대의 불씨. 네, 뭐 대선 전 개헌 여러 가지 이런 시도들이 지금 패권적인 정치 현실 때문에 지금 사그러들었습니다. 이제 후보 등록 전후에서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패권 정치를 종식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연대의 불씨가 들 텐데 8월 탈지 그냥 꺼질지 아쉽습니다. 시청자의 오자 토크 제가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폭풍 일어남. 판도를 바꿈. 막판 뒤집기. 그리고 많은 숫자가 영향력 없다, 어림도 없다, 별 볼 일 없다, 획기적 바람도 있습니다. 진영이 나눠지네요. 오늘 1000번째 3011, 2000번째 1845님 문자 축하드리고요. 3000번까지 못 갔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말씀 다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